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가 주관하는 인문강좌 인생 인문학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에 맡은 전주MBC 아나운서 이초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소개도 안 했는데 벌써. 예. 그러니까요. 되게 빨리 말하고 싶었고 이걸 못 외웠네요. 굉장히 많이 보시네요. 알겠습니다. 준비된 오프닝 멘트가 있는데 네.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인생 인문학 토크를 해주실 분은 바로 개그우먼 김세아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레게 터비안 알까리다 샤트라비아. 네. 알까리다 뉴스 앵커였던 안녕하세요. 가수 이소라 아니고 이소다예요. 나도 가수다 했던 김세아입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인문학 하면 뭘 좀 떠올리세요, 우리 김세아 씨는? 인문학 하면 저는 김정배 교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김정배 교수님? 워낙에 이제 인문학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고. 맞아요. 항상 뭐 어떤 사물을 보던지 어떤 사건을 보던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인문학적으로 생각하시고 인문학적인 어떤 관점의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서 인문학 하면 저는 좀 약간 철학과도 비슷하고 철학. 약간 저하고는 사실 그렇게 가깝다라는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 학문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동떨어져 있는, 어디 저기 멀리 있는 학문 같다. 조금은 그렇죠. 저도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또 이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인문학이 뭐예요 대체? 라고 물어보니까 인문학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인문학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인문학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편의 인문학 강좌를 듣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습니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세아의 인문학 강좌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굉장히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자리네요. 제가 인문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오늘 첫 회 주인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섭외가 현명합니다. 볼 줄 아는, 뭔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신 거예요. 매 눈이 있어요. 그럼요. 이 첫 회는 아무나 초대하지 않잖아요. 아무나 하지 않죠. 심사숙고해서 1차 얼굴, 2차 얼굴, 3차 얼굴로 뽑혔어요. 고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쟁률이 없었다. 한 명 고민했어요, 한 명. 개그우먼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 저한테 진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얼굴로 뽑았는데. 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런 것도 인문학, 이것도 인문학이죠. 이런 웃음도. 좋네요. 사실 오늘 주제가 있어요. 오늘 주제는 김세아 씨가 개그우먼이다 보니까 유머가 찾아준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이제 질문 하나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김세아 씨가 전북 출신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그렇게 방송에서 사투리를 많이 쓰고 또 전라북도인 것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제가 이제 남도 사투리와는 조금 더 차별화된 사투리를 대체나냐 그렇게 쳐다봐. 삼각 팬티를 확 끄지 몰려가지고 귀에다 걸어줄라니까. 또 혀 내밀고 이거. 나 그냥 한 번 하면 됐지 또 두 번 시키려고 또 이렇게 그냥 허리띠를 확 졸라매갖고 모래시계를 만들어 볼라니까. 그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김신영 씨. 알긴 무엇을 알아. 그냥 인중을 쭉 잡아 빼갖고 그냥 미끄럼을 타볼라니까. 세 바퀴에 나와가지고. 세 바퀴는 뭐 세 바퀴 그냥 호텔을 잡아 빼가지고 그냥 첼로를 켜볼라니까. 이런 걸 했었죠.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근데 김세아 씨가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연기인 줄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코미디언이니까 저렇게 사투리 연기를 참 잘하네라고 하시는데 완주 출신입니다. 맞아요. 완주. 제가 사실은 이제 전주 출신이에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완주군을 설명하기가 이렇게 또 얘기를 잘 모를 수도 있구나. 잘 모르시고 또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이제 전주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상삼리 중에서도 전상삼. 상삼리가 전상삼이고 후상삼이 있어요. 전상삼 출신입니다. 그쪽에서 사셨고 고등학교는 또 전주로 다니셨죠? 그렇죠. 이제 전주여고를 제가 졸업을 했는데 전주여고가 대명문이에요. 아시다시피 전주에서는 정말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저희 때 이제 뺑뺑이 소리 아시죠? 평준화 때 이렇게 했는데 운 좋게 저희 중학교 때 저희 반에 53명이 있었는데 다 1지망은 거의 다 전주여고를 해요. 그렇지. 아무래도 좋은 학교니까. 1지망, 2지망, 3지망 하잖아요. 근데
저희 반에서 일지망을 거의 과반수 이상 일지망을 전주역으로 했는데 네. 딱 2명 붙은 거예요. 대박. 우리 반 1등이랑 저랑.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제가 평생 이제 복권을 사면 잘 안 맞는데 그때 그 운을 다 쓴 것 같아요. 다 썼어. 그때 다 썼어. 네, 좀 아껴두지.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행복했잖아요. 이게 공부하는 학교긴 했지만 저 같은 친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 왜? 공부만 하는 학구열이 뜨거운 학교에서 이렇게 막 재밌는 친구, 뭔가 막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해주고, 뭔가 웃음을 주고, 뭔가 학교에 뭔가 재롱둥이였어요, 저는. 아니 그럼 교장 선생님도 엄청 좋아했겠다. 교장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옥자 자자 쓰시는 우리 이옥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성함도 안 까먹어요. 이 교장 선생님이 저를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고3 때 얼마나 중요할 때입니까? 다들 수능 공부할 그치. 때인데 그때 수능이었잖아요. 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갑자기 마이크에 3학년 1반 김세 학생 강당으로 오세요. 그래서 나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갔더니 총동문회 잔치 중이었는데 야간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노래를 교장 선생님 자 김세 학생이 자 3학년 우리 김세 학생 뱃삼의 무초를 부르겠습니다. 갑자기 뱃삼의 무초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왔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공부가 안 됐다고 너 때문에. 그거를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틀었던 거예요? 강당에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야간 자율학습하고 있는데 제가 뭐 하고 온지 다 알더라고요. 전교생이. 네. 아니 그때도 끼가 정말 엄청 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그 방송의 데뷔가 엄청 빨랐어요. 고3 때 이미 방송 데뷔를 하셨잖아요. 정확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했어요? 2학년 때 2학기 초에. 2학년 초에 전주 MBC 별이 빛나는 밤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 명물, 학교 명물을 취재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좀 재밌는 친구들, 특이한 친구들 이제 모셔와서 그렇죠. 라디오 방송에 이렇게 게스트로 투입시키는 거구나.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친구들이 막 저를 추천해서 이미 막 너무 튀는 애니까 제가 이제 취재를 당한 거죠. 근데 막 거기서 개그를 한 거예요. 막 개인기를 하고 막 에요 막 그때도 막 안 시켜도 막 했어요. 사진 방아를 돌려라 사정없이 돌려라 막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갑자기 제안을 받게 돼요. 우리 별이 빛나는 밤에 고정 게스트를 해달라고. 대박이다. 근데 코너는 없다. 코너가 없어. 네가 만들어 와라. 알아서 만들어 와서 그 당시 30분 때워. 그 당시에 진행자이셨던 분이 지금 이제 전라북도 PD협회 협회장이신 황윤택. 그때 당시 오빠였죠. 그때는 오빠. DJ였고 지금은 PD로 계시고 그렇죠. JTV 계시는 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일 게스트였고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정확히 요일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게스트로 가서 제가 작가님이 없었어요. 제가 연습장에 코너를 짜가지고 벌떼 노래방이라고 벌떼 노래방이 이제 뭐냐면은 각 학교에 노래 잘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토너먼트를 해서 개인기도 보고 노래 솜씨도 보고 해서 왕중왕을 가리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섭외도 제가 하고 작가님이 없으니까 제가 인맥으로 섭외를 다 하고 그걸 고2 때부터 하신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오디션도 봐요 전화로. 야, 노래해보세요 노래. 아유 근영여고 몇 학년 몇 반. 자 그 개인기 뭐 있어 개인기. 이주일 선생님 성대모사 해보세요. 나무 쳤냐 막 이런 거를. 근데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때는. 공중전화로 했나?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 삐삐죠. 삐삐 연락처 받고 막 이런 걸로 집 전화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열성적이었다. 섭외해서 정말 그때는 열정만 있었던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었구나. 그렇게 제가 진행을 했었죠. 한 1년 정도. 네. 그러다가 이제 개그 우먼으로서 가야겠다. 아니면 또는 전문 방송인으로서 내가 뭔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그걸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개그맨 선배님들 당시에 스크랩하고 제가 막 이렇게 모아서 제가 이제 롤모델 삼고 싶으신 분들 막 김용만 선배님, 뭐 김국지 선배님 이런 선배님들의 기사도 스크랩하고 연습장에 막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그냥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모든 교과서에 개그 우먼이라고는 전 안 했어요. 그냥 개그맨 김세아라고 다 이름을 적어놓고 책상에도 개그맨 김세아 자리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미 중학교 때부터 사인을 막 연습을 했어요. 나는 유명해질 거니까. 그냥 막 엄청 연습을 막 사인을 연습해서 막 그 연습해놓은 연습장도 집에 있어요. 근데 개그맨 시험을 봐야겠다라는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동경했지 그 루트를 모르고 있을 때 제가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게스트했다고 했잖아요. 제 다음 요일 게스트 오빠분들이 녹음을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네. 만나게 된 거죠. 다음 날인데 전날 녹음을 하니까 그치. 만난 거예요. 근데 네. 이 오빠들이 전주대학교 개그 동아리 오빠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동아리가 개그 동아리가 네, 있었구나. 개그 동아리 네. 있었어요. 참새방앗간이라고. 좀 싫어. 참새방앗간이라고 네. 거기에 있었던 이제 회장이었던 이영헌 오빠가 지금은 이제 이만세로 이만세 개명을 교수님으로 탄탄대로라는 노래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아, 네. 탄탄대로 예. 저 라디오 진행할 때 이 노래 안 틀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 빼고 다 잘하신다는 거. 다 잘하시죠. 그분하고 이제 그분이 부회장이었고 회장이었었던 이제 김정태 오빠 지금은 이제 기획사를 하시는데 그 오빠들이 그때 한참 개그맨 시험을 보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그맨 시험을 보라고 얘기를 해서 알려준 거죠. 그 만남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떻게 봐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공지가 뜨면 시험을 보러 가면 된다.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대박. 네. 그래서 이제 개그맨이라는 꿈을 갖고 그렇죠.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네. 주변 반응도 좀 궁금해요. 그 부모님들이나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사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저도 이제 아나운서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엄청 반대했거든요. 네. 얼마나 힘든 길인 것도 알고 네가 되겠냐. 네. 돼서 뭐 할래?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연예인 한다고 하면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인천에 사는 충원 씨도 그랬는데 저는 상삼 리 전상삼이잖아요. 이 시골에서 연예인 한다, 뭐 개그맨 한다 생각도 못 하죠. 그러니까. 근데 좀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열린 사고방식을 갖고 계셨고 본인도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나운서가 꿈이셨대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이 CBS 앞에까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네, 앞에까지만 앞에까지. 갔다가 오셨는데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 네, 갔다가 오셨는데 그 당시에 뭐 얘기로는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앞에까지 갔다 다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도 아니셨잖아요. 종교도 안 맞는데. 그러네. 종교도 안 맞았네. 그게 코미디다.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집에서는 사실 이런 끼를 발산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저희 집 분위기가 이렇게 기를 필 수 있는 집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큰 오빠가 직업이 뭐죠? 저희 오빠가 이제 지금은 그 KCSI죠. 과학수사대. 과학수사대. 네. 아버지 직업은? 형사셨고. 형사셨고. 네. 언니 직업은? 언니는 이제 지금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목사님 사모님. 그 직업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저희 둘째 언니가 되게 기가 세요. 그리고 둘째 언니도 저 못지않게 끼가 엄청 많은데 그래요? 복화술을 그렇게 잘해요. 입을 안 열고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6살 차이가 났어요. 제가 늦둥이라서. 근데 둘째 언니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친척들이 오면 제가 막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라. 무서워. 가만히 있으라고. 이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눈빛으로 이렇게 저를 제압하는. 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꺼울지 알아. 어르신들 갔을 때까지 꺼울지 알아. 이거를 다 들려 근데. 저만 들렸어요. 저만 들리고 그 눈을 꼭 저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니의 기에 눌려서 제가 집에서는 정말 저의 끼를 하나도 보여드리지 못했고 또 이제 저희 아버지도 워낙 약주를 좋아하시고 이제 기복이 심하신 분이어가지고 막 어느 날은 감정의 기복. 어느 날은 재밌는데 어느 날은 엄청 무서워요. 그러니까는 이게 외줄타기 같은 감정 상태니까 집에서는 끼를 발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걸 이제 밖에서 다 푼 거구나. 밖에서 너무 즐겁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애정결핍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서 저희 부모님도 너무 이제 일에 바쁘시고 언니 오빠들도 이렇게 예를 들면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제 막내 동생이고 늦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제가 3개를 먹으면 오빠는 막 4개를 먹고 5개 먹고 이겨야 된다 막 이런. 그래서 좀 슬픈 이야기네. 약간 야생같이 자랐던 것 같아요. 뭔가 언니 오빠의 보호를 받고 자랐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못 받은 사랑을 이렇게 학교에 갔을 때 내가 튀는 행동을 하거나 재밌게 해주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막 이런 거를 나한테 집중해주고 그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 친구들이 빵빵 터지고 웃는 모습에 그냥 정말 학교에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죠. 그런 데서 행복을 좀 찾아. 네, 그러다가 보니까 집에서는 이제 몰랐잖아요, 그런 친구인지.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대뜸 제가 연극영화과를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상태에서 반대를 하실 뻔했는데 학교에 진로 상담을 오셨다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집에 있는 김세아와 학교에서의 김세아는 완전 다른 걸 그때 아니 들은 학교에서 거예요? 저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막 친구들이 팬클럽
아이들이 막 주변에서 팬클럽처럼 막 저를 따라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지가 이건 뭔 일이냐 이제 이래가지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입시를 위해서 연기학원도 다니게 됐고 학교도 가게 됐죠. 결국에는 이제 지금 남을 웃기는 직업을 갖고 계시지만 네. 내가 웃으려고 그 직업을 선택한 거랑 같다고 봐도 되겠네요. 제가 행복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웃길 수 있다라는 거,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뭔가 기뻐한다라는 거에 되게 행복했었어요. 그 연극영화과 이제 진학을 합니다. 네. 진학을 해서 그 안에서도 분명히 그 코미디언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기도 엄청날 것 같아요. 야, 저 친구는 나보다 더 웃긴데? 야, 이거 어떡하지? 관찰도 하게 되고, 약간 경쟁도 하게 되고, 그 군집 속에서 어떻게 또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런 어떤 경쟁심 트레이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유치원 때부터 벌써 저보다 더 튀고 예를 들면 더 웃기고 이런 친구를 보면서 이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마냥 기뻐하진 않는구나. 마냥 웃긴 걸 해도? 박수는 치지만 나보다 웃긴데 뭔가 쓰라려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제가 시골 초등학교다 보니까 반이 두 반인데 1반, 2반인데 그 꼭 한 친구가 남자애였어요. 그 웃긴 애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랑 이렇게 반이 나뉘면은 반장, 부반장 관심이 없어요. 오락부장을 누가 하느냐에 저는 온 관심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예를 들면 2반 오락부장이 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1반 오락부장이 되겠죠? 소풍 때나 이럴 때 저쪽 반보다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반이 더 재밌어야 돼. 너무 이게 허락이 안 되고 잠을 못 자겠고 막 그런 정도로 제가 이 웃기는 것만큼은 내가 1인자이고 싶다라는 굉장한 욕심이 있었고 피곤하게 산 것 같은 느낌이 스스로를 피곤하게 했죠. 그러니까. 왜냐면 편하게 좀 웃을 법도 한데 그렇죠. 근데 잘한다 이러면서 대학교를 갔을 때는 오히려 제가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입학했는데 저 빼고 다 예쁜 거예요. 이제 다 이제 연예인 준비를 하시는 배우 분들이니까. 지망생 친구들, 가수 지망생, 모델 뭐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군계 일학이라고 하기는 이상하고 군학 1, 2개였죠. 예. 그 주변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우리가 알 법한 연예인들 누구 있습니까? 윤태영 씨랑 결혼한 히트 출신의 임유진 씨가 친구고요. 임유진 씨. 네. 그다음에 클레오에 활동하셨던 이름이 또 기억이 아무튼 클레오 멤버 중에 또 한 분. 그리고 제일 유명하신 분이 이제 홍수연 씨. 홍수연 씨도? 친구였어요. 친구였어요. 수연이하고. 그리고 저희 동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저희 선배님 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1기 선배님이 박경림 선배님, 2기 선배님이 이제 박진희 선배님, 뭐 이제 조양기 선배님도 1기셨고, 그다음에 뭐 이경애 선배님, 김효진 선배님, 개그우먼 김효진. 그리고 이제 제 후배로는 이제 조정민. 조정민 씨. 네, 조정민 친구가 이제 졸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정민 친구도 있었고. 제 동기 중에서는 아마 이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곳에 갔는데 굉장한 외모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제가 뭐만 해도 빵빵 터지잖아요. 여기는 경쟁 상대가 없는 거지. 그러네요 또. 코미디 학과가 아니니까. 근데 되게 행복했었어야 됐는데 제 대학교 시절에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아니 왜요? 정말 가고 싶었던 그 진로를 찾아서 갔는데 제가 사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K본부의 개그맨 시험을 쳤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제 최종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M본부에 MBC에 또 시험을 봤는데 또 거기서도 최종에서 또 낙방을 하면서 저랑 같이 그 최종에서 거의 한 달간을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준비했던 오빠 언니 중에 붙은 언니 오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KBS 그때 기수 붙었던 분이 옥동자 하셨던 정동철 오빠, 그리고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안선영 언니 그 기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친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된 분이 또 댄서킴의 김기수 씨. 친했던 언니 오빠들이 다 되고. 다 됐구나. 저는 주변 다 되는 거야. 이제 떨어진 상태니까 그냥 떨어지더라도 그냥 경험이다 생각하고 이제 대학 생활에 충실하면 되는데 뭔가 이 떨어졌다라는. 탈락했다라는 것에 대한 충격이 엄청나요. 왜냐면 계속 저는 승승장구한 삶을 살았잖아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도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반에서 2명 붙는데
뺑뺑이에서도 들어갔고 그때 다 쓴 거야 오늘. 대학교도 그냥 한 방에 붙었어요. 대학교도 어. 사실은 이제 가나다라군을 지원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원서비가 너무 비싸요. 예체능 쪽은 원서비가 맞아. 7만 원인가 뭐 8만 원인가 이래요. 맞아. 가나다라를 다 안 써야겠다. 돈을 아껴야겠다 해서 제가 나군하고 다군만 씁니다. 나군의 와, 동덕여대, 이게 무슨 용기야? 다군의 국민대만 써요. 네. 근데 나군의 시험을 보러 갔는데 또 거기서도 개그를 하는 친구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혹시 여기 개그 준비한 학생이 있냐고. 아니, 저밖에 안 들더라고 손을. 네. 그래서 이제 시험장 올라가기 전에 해보라고 해서 거기 선배님들이 그 당시에 네.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오디션장에 올라갔는데 실기를 네. 보러 아 이 학생이 그 학생인가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이미 오디션 보기도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했죠. 어. 이제 그 당시 했던 개그가 뭐 안녕하십니까 700의 배꼽 빠져 사랑의 박정대수 개인기입니다. 지금부터 삐 소리가 난 후에는 30초당 10,0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오나 원치 않으셔도 끊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기를 쫙 한 거예요. 4개 정도를. 근데 이제 원래 저희가 특기를 보고 즉흥 연기를 봐야 되는데 특기 먼저 보고 즉흥 연기가 이제 해야 되는 순서가 됐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떨어졌나? 이상하네. 나가라고 하시는 건가? 이랬는데 우리 학교 왜 들어오려고 하냐고. 그래서 저 이러이러해서 또 준비된 또 질문이었어요. 정말 쉬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저는 박경림 선배님 이 학교 다니시고 계시고 저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꿈인데 박경림 선배님이 롤모델이다.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이 학교 지원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래요? 입학식 날 봐요 이러시더라고요. 합격 공지도 안 나갔는데. 근데 그 아니나 자리에서. 다를까 합격 통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이 되니까 다군 지원한 것도 그냥 안 봤어요. 부럽다. 합격을. 네. 야, 나 입대란다. 입학할 때 생각하면 진짜 치열했는데.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붙으니까 이제 계속 탄탄대로였잖아요 삶이. 근데 실제로 개그맨으로 입성할 수 있는 개그맨 시험은 떨어져. 근데 2번을 연달아서 그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계속 이제 언니 오빠들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낙오된 느낌 그런 감정에 매몰돼서 4년을 제가 원래 과대표였거든요. 거의 이제 인기투표처럼 이렇게 과대표로 저를 뽑아줬는데 친구들이 그것도 내려놓고 공부만 했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막 그 어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대인기 자기 피증. 스스로를 좀 이렇게 가두는 행위를 제 인생에 좀 가장 그때는 큰 충격이어서 대인기피증까지 있어가지고 4년 내내 그렇게 학교를 다녔고 말도 안 되게 장학금도 받았어요. 공부만 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그런 시절을 보냈네요. 그러니까 김사연 씨는 어떻게 보면 남을 웃김으로써 내 자존감을 높이고 내 행복감을 찾는 건데 그러한 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가졌네요. 자존감이 좀 내려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한 번도 뭔가 이렇게 탈락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안 겪어보다가 이제 연달아서 2번을 겪으니까 난 안 되나 보다. 왜냐면 저는 제가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떨어진다라는 거에 대한 충격 있잖아요. 내가 그 붙은 언니 오빠들보다도 못 웃겼구나. 예를 들면 내가 못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매몰되면서. 아니, 근데 저도 그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가수분들이라든지 또 무대에 서는 연예인분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수분이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앨범을 제작해서 와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왜 그렇게 제작을 해요? 물어보면 저 이거 안 하면 죽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사연 씨처럼 이렇게 무대 위에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그거 안 하면 죽거든요. 그거 안 하면 정말 자기 삶이 떨어져요. 그걸 극복하셨을 것 같아.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개그 우먼이 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학교 다니면서 나 개그맨 그 후에도 계속 개그맨 시험 봤는데 계속 최종에서 계속 떨어져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너무 백이 없고 예를 들면 아무것도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줄 뭐가 없어서 내가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혼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러면 이 길을 하지 말고 드라마 작가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 당시에 극작 수업을 받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글 쓰는 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전에도 글 쓰는 걸 좋아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라마 단막극을 막 써요. 이제 개그맨을 안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드라마 단막극 60번 단막극을 막 썼어요. 근데 진짜 숨은 재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의 막 컵라면만 먹어가면서 창작의 이 막 완전 봉준호. 써가지고
나왔어. 나온 거예요. 나왔어. 나와가지고 그때 같이 산 룸메이트 친구한테 읽어보라고 딱 준 거죠. 어. 이게 분량이 꽤 돼요. 대작, 이게 대작. 60분 단막극이면 딱 줬더니 친구가 표절 드라마다. 어디서 다 본신이야. 어디서 봤어? 근데 뻔해. 내가 봐도 내용이 그래요. 네. 왜냐면 어렸을 때 헤어져서 이제 고아원에서 헤어진 이제 친남매가 가을 동화. 서로를 못 알아보고 이게 가을 동화네. 우연히 사랑에 빠지는데 그렇지. 또 여동생이 또 시한부 인생 가을 동화네. 가을 동화잖아. 아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무리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제가 이 드라마가 기가 막히게 너무 신선했던 거지.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거에 굴하지 않고 제가 한 편을 더 썼어요. 낮에서 돼지 꿈꾸다라고 이거는 제가 KBS 극본 공모에 냈어요. 60분을 막 또 쓴 거예요. 그래 내가 한 번에 쓸 아림은 있지만 두 번째 작품은 좀 다를 거야. 썼죠. 보냈는데 발표 날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발표 사이트에 들어간 거예요. 딱 했는데 1등 대상에 김세라 씨가 된 거예요. 김세라 씨가. 이거 실화야 실화. 심장마비 걸릴 뻔했네. 김세라 씨 축하드려요. 전 줄 알고 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었구나. 어쨌든 다른 사람이었고 그것도 읽어보니까 역시나 내용이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맨날 만년 대리인데 우연히 복권을 사요. 근데 그게 당첨이 됐는데 돈이 많아지면서 가족이 이렇게 약간 풍비박산이 나면서 막 이렇게 산소를 파는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사기였고 막 이런 스토리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근데 그런 느낌인데? 제목처럼 알고 봤더니 나재수가 꿈을 꾼 거죠. 일어나! 나대리!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해.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신선했는지.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김세아 씨가 개그우먼이 돼서 뭐 우차사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개그야 프로그램에서도 활동을 하고 근데 이제 개그맨들은 아이디어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 꽁트, 그 꼭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지점마다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김세아 씨는 그 학창 시절 때 라디오 게스트로 오시면서 작가 없이 본인이 섭외하고 극본 짜고 그다음에 또 글도 쓰고 한 경험이 고스란히 그 개그맨 활동할 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도움이 그런 식으로 연결돼서 됐나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짜기 바쁘니까 몰랐는데 그런 거예요. 그게 허투루 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 개그맨들 중에서도 편차가 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이디어는 없는데 연기는 무지하게 잘해. 그렇죠. 이 사람은 아이디어는 진짜 잘해. 근데 인기는 좀 없어.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이제 이거는 저희끼리만 아는 스토리인데 이렇게 코너를 짜다 보면 코너 안에 5명, 3명이 이렇게 뭐 있잖아요. 멤버가 어떤 코너의 멤버 5명일 수도 있고 뭐 3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죠. 근데 다 같이 똑같이 아이디어를 내냐? 또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주력으로 내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아이디어 뱅크이신 분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멤버들은 다 똑같이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짜다 보면 이렇게도 짜보고 저렇게도 짜다 보면 주로 아이디어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는 좀 잘 못 내시지만 연기를 굉장히 잘 살려주시는 분이 있고 이 각각의 다 캐릭터가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좀 짜서 이렇게 이 역할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섭외를 해서 이렇게 코너를 같이 시작한 경우가 거의 다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너를 뜨게 되면 작가님을 이렇게 저희에게 손 봐주고 글로 만들어주고 담당을 해주시지만 그 전에 이 코너를 검사 맡으러 가기 전까지는 그냥 대본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알까리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게 참 우연찮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컬투 오빠들 이제 저희 사장님이시기도 했는데 그 기획사의 연예인이었잖아요. 이거 개그우먼 이경래 선배님이 같은 학교 또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또 선배님이셨는데 컬투 오빠들한테 저를 소개를 시켜주셔서 제가 그걸로 해서 특채로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 데뷔할 때는 뭐 미녀 가수라고 해가지고 미녀 삼총사 해서 씨름판 미녀 가수 3명이 미녀 가수가 아니라 미녀 가수. 미녀 가수, 미녀 삼총사가 이렇게 그 비둘기 합창단 코너에 등퇴장하는 코너인데 가요를 이렇게 미녀하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뭐 텐미닛 같은 이효리 씨의 텐미닛, 네, 이거를 막
텐민이 해 저서터 텐민이 저서터 텐민이 저서터 텐민이 나간다 효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코너였었는데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코너가 내리게 돼요. 6개월을 백수로 놀아요.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태균 씨가 김태균 씨 태균 오빠가 이제 중국말을 이렇게 진시와라 자와 진진용 난자 와슈 오향장육자 이런 걸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몰라 패밀리에서 김태환 친구가 뭐 해갖고 외계 뉴스라고 좀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한참 막 알자지라 방송이 이슈일 때였는데 제가 그 전에 중고등학교 때도 막 외국어 잘한다고 하면서 알라가타리아나까리다 샤타리가 까르비야 막 이런 걸 했었어요. 아무 말이나 하면서 외국어를 한다고. 근데 이거를 정찬호 씨가 듣더니 이거 재밌는데? 그럼 이거를 아랍 뉴스로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상한 월드 뉴스라고 각 파트 이제 중국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정찬호 씨가 앵커고 네.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가다가 약간 제 것만 이제 많이 터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단독 코너로 됐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코너를 없애라 이랬을 때 이제 정찬호 씨가 이게 터지니까 단독으로 그러면 가게 해보자 이렇게 돼서 알까리라 뉴스가 탄생하게 되죠. 대박이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뭐 제1의 전성기? 네. 제1의 전성기를 잠시만 제1의 전성기의 네. 분량이 다 나와버렸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1시간짜리로 알고 있는데 네, 끝났습니까? 큰일 났네요. 네. 제1의 전성기인데 제1의 전성기가 됐고 네. 제2의 전성기는 또 그 나도 가수다에서 이소다 씨 흉내 내면서 그렇죠. 성대모사 하면서 네네. 그때 또 진행이 됐었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김세아 씨는 개구먼 활동도 하시고 네. 또 물론 행사도 이렇게 또 오프라인에서 네. 행사도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역할도 했는데 뭐 하신 게 되게 많아요. 그 음반도 냈고 그다음에 뮤지컬 무대도 섰어요. 직접 노래도 부르고 네, 막 네. 그러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랬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연예인이 어찌됐든 좀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해서 다양하게 무기를 장착하겠어. 아니면 내 길을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난 더 갈 거야. 이런 거였어요. 어떤 거였어요?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고 약간 저의 한계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드럼을 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시골 교회였는데 드럼을 사셨어요. 네. 근데 드럼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남자를 시켜야겠다 해서 이제 남자 그때 당시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친구를 이제 지원을 해서 학원을 보냈는데 이 친구가 북을 찢어 먹어서 학원에서 쫓겨났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칠 사람 없는데 저는 드럼을 너무 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학교에서 중학교 때 이렇게 드럼을 혼자 이렇게 채를 잡았다 생각하고 이 기본 박자를 혼자 막 연습을 한 거예요. 섀도우 연습을 한 거예요? 네, 일주일 만에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박이다. 목사님한테 이걸 보여드렸더니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으면 그거를 좀 해내는 어떻게든 해야 훈련이 스스로를 했던 것 같아요.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뮤지컬 제안을 받았을 때도 어쩌면 겁을 냈으면 안 했겠죠. 안 했던 거니까. 근데 들어왔을 때 그거를 안 하면은 평생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뮤지컬 배우라는 어떤 그 분야도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막연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송연예과를 다니다 보면 이제 연극 워크샵이라는 수업도 있고 저는 이제 공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대가 또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공개 코미디언이었고 근데 또 이 뮤지컬에서 원하는 캐릭터는 그 뮤지컬 안에서 감초 역할하는 재밌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웃길 수 있겠다. 무대에서 뮤지컬이지만 웃길 수도 있고 또 노래를 좋아하니까 이들이 모르는 나의 노래 솜씨도 좀 보여줘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하게 됐는데 뭐 뮤지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도전할 때 리포터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개그우먼 그렇죠. 하다 보면 그 6시 내 고향 리포터도 엄청 오래 하셨어요. 네, 뭐 행사 MC도 섭외가 들어올 때가 있고 또 대학교 강연 할 때도 있고 다양한 의뢰가 들어왔을 때 겁이 나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도전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해내야 2번, 3번 나는 더 할 수 있어. 이걸 지금 겁내서 뒷걸음질 치면 이건 평생 못해. 약간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란 환경에서도 영향을 좀 받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6시 내 고향 하면 이제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야 되고 네. 지금도 이제 그 광주 프로그램을 또 하고 계시고 네.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좀 전 지역적인 사고나 시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르셨으니까 네. 그게 좀 도움이 됐겠죠? 완전 도움돼요. 제가 6시내 고향 할 때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밭에 가면은 이게 진짜 큰 차이예요. 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당근만 보지 잎사귀 보실 일이 없잖아요. 마트에 가면. 그렇지, 잎사귀는 그래서 안 팔잖아. 당근밭에 가면 당근밭인지 몰라요. 보통은. 아, 이게 풀만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보면 아는 거예요. 당근밭.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잘라놓은 밑둥만 보고도 이거 들깨잖아요. 아, 진짜? 아, 다 아는구나, 그거를. 예를 들면 이제 강원도에 황태 덕장을 갔는데 덕장에 이렇게 황태를 널어놨는데 그 밑에 밑둥이 있는 거예요. 뭘 잘라놓은 밑둥이. 어머니 여기 들깨밭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여기 덕장하기 전에는 들깨 심어가지고 들깨 수확한 다음에 덕장 널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상추밭에 갔어요. 근데 저희 집에 항상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저도 상추를 많이 땄거든요. 근데 이게 상추는 따는 법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뜯어서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잘 이렇게 비틀어 뜯어가지고 이 앞머리를 맞춰서 이렇게 올려서 쌓아야 돼요. 세상 잘 따니까. 다 아니까. 다 아니까. 구조를 아니까. 다 아니까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랐거든.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거기 일하시는 어머님보다 더 차곡차곡 더 잘해. 잘 돼서 잘 넣고 너무 큰 도움이 됐죠. 시골에 자랐던 게 방송 생활하면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됐고. 모든 경험들은 제 어떤 일터에서 삶의 이 일터에서 다 활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드럼 쳤다는 것도 이 드럼을 언제 써먹겠어 했어요. 드럼 치는 거 내가 드럼을 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타는 갖고 다니면서라도 치잖아요. 드럼 어떻게 할 수가 이거 드럼 치는 거는 평생 보여줄 일이 없겠네 이랬는데 6시내 고향에서 마을 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 밴드 오늘 공연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또 드럼 멤버로 들어가서 드럼 쳤잖아요. 어떻게든 이게 다 된다니까요. 그렇게 다 풀어먹을 수가 있구나. 그렇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영역을 한계를 두지 않고 다양한 방면에서 영역 활동을 했잖아요. 뮤지컬도 하고 넌센스 뮤지컬이었죠. 네. 뮤지컬 활동도 하고 6시 내 고향도 하고 뭐 지역 방송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활동을 했는데 좀 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동료 연예인들은 소위 말해서 완전 탑을 또 찍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많죠. 뭐 이국주 씨도 그렇고 김신영 씨도 그렇고. 그쵸. 나랑 같이 했던 친구들인데 네네. 내가 잠시 여기를 다녀온 사이에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약간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면 한번 이렇게 더 탑을 더 찍고 싶고 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충훈 씨 같은 경우에도 늘 마음 한켠에는 이직 생각을 하듯이. 그러니까 뭔가 인서울 막 이런 게 있듯이. 아닙니다. 열심히 다니고 있고.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런 것처럼 저도 초반에는 이제 막 신봉선 씨가 막 급부상하고 또 같은 소속사였던 정주리 씨가 또 주리가 또 막 뜨고 초반에는 그런 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있었죠. 아니라고 있어요. 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막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더 웃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막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오만한 생각들 이런 것도 있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는 아직 이렇게 못 뜨지, 예를 들면. 근데 웃긴 건 또 저는 저 나름대로의 엄청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쉬지를 않았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이렇게 메인 프로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출연을 못 한다라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막 그런 것도 주변에서 왜 쟤는 떴는데 너는 왜 저만큼 못 떴냐 뭐 이런 얘기들에 막 되게 민감해하고 했었는데 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요 그게 뜨고 안 뜨고 사실은 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뜨냐 나중에 뜨냐 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먼저 오는 친구가 있고 나중에 오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중에 올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어떤 그 기대감이 있고 구순 이전에 오겠죠. 오죠. 예. 와요. 저만 장수하면. 네. 근데 그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초반에 일찍 떴으면 너무 떴어. 만약에 일찍 떴으면 저 되게 교만했을 것 같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인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려운 시절을 겪어내니까 아무래도 인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잘 겸손해지고 이런 것들을 삶에서 부드러워지고. 배워요. 이 세월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진 않잖아요. 막 힘든 일도 겪어내고 막 좀 이렇게 인기가 있다가 또 없기도 하고 막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20년을 살아오니까
그 없던 겸손이 막 생기고 정말 그 못 모를 때 막 그 정말 혈기만 왕성할 때 만약에 떴다면 저는 아마 별로 있지도 않은 총알을 몇 개 이렇게 발산하고 금방 사장됐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저가 이렇게 시간을 지내오면서 뭔가 인성도 둥그스름해지고 따뜻함도 챙겨지고 겸손도 갖추고 이러면서 또 내공도 쌓여가잖아요. 제 어떤 연륜이나 이런 거에 또 개그 내공도 깊어지고 이러니까 지금은 야 이건 이제 때만 오면 그 때를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겠다. 그리고 정말 오래 이걸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더 기대가 되고 오히려 이제 저는 신앙이 있는데 그렇게 저에게 때를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도 감사해요. 사실은 일찍 떴으면 저는 아마 페인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막 떴는데 갑자기 이제 저를 안 찾게 되고 시들해지면 그거를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저는 너무나 많은 극기 훈련을 통해서 저를 안 찾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웃으면서도 굉장히 슬프네요. 익숙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를 막 하다가 갑자기 프로가 접히잖아요. 옛날에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내가 뭘 잘 못해서 그런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흐름이 패턴이 바뀌고 아이템이 바뀌면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내가 잘못해서 내렸다고 생각해서 엄청 막 그거에 매몰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아 그렇구나. 이제 또 다른 문이 열리겠지. 또 다른 일이 오겠지. 그럼 또 오더라고요, 다른 일이. 내면이 좀 단단해지는 단단해졌죠. 기간이었네요. 그런 생각도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역에서, 지금은 지역에서 또 활동, 물론 서울에서도 기분 좋은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하고 계시지만, 지역에서 몇 년 전부터도 기반을 잡고, 이 남부지방의 방송국에서도 일도 좀 하고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도 가질 법도 해요. 물론 제 생각은 아니지만 야, 내가 그래도 서울에서 활동한 연예인인데 야, 나 지역 안 가. 무슨 지역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에 일을 많이 하시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직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죠. 돈 주는 곳에 다 가는구나. 그건 아닌데 제가 옛날에 그 서울로 상경할 때 당시에도 언젠가는 내가 우리 지역에서 기반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고향에 돌아와서 방송을 하고 이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늘 그 생각이 한켠에 늘 있었는데 막상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 생활이 그렇게 많이 행복하지는 또 않아요. 워낙 또 치열하고 또 막 늘 경쟁의 사회잖아요. 늘 경쟁의 사회에서 늘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고향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내가 기반만 된다면 내가 큰 돈을 버는 거는 이제 관심이 없으니 그냥 나의 이런 재능을 펼치면서 우리 고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쯤 이쪽에서 일이 막 생기니까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또 정서도 맞고 정서도 이 지역에서 맞고 나고 자랐으니까. 그리고 이 또 지역에서의 또 우리 제작진 분들의 정이 또 남다릅니다. 물론 뭐 서울에 계시는 제작진 분들도 그렇지만 이 또 지역에 계시는 우리 또 작가님들 또 PD님들 또 이 제작진 여러분들이 이 되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또 우리 전라도의 또 아시죠? 이 전라도의 이 밥을 한 끼를 먹어도 이게 또 전라도만의 또 이 띵한 그런 것이 있어요. 밥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우 이게 또 달라요. 한번 여기에 발을 들이면은 뺄 수가 없다. 예,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방송인이시고 연예인이시니까 본인도 아시잖아요. 여기 전주에서 음식 때문에 이직 포기하셨다고. 못 가요 서울. 그러니까. 막 맛이 없더라고요. 비싸기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용산역에서 콩나물밥 먹었는데 그래요. 이 맛이 아닌 거야. 맞아요. 그래서 야 내려오자마자 콩나물국밥집 먹으러 왔네. 심지어는 전주에서 40년 원조 전주 콩나물국밥집인데 어서 오이소 몇 분이 오셨어 예. 경상도 다 들으시는 거야. 40년 원조인데. 전주집이라고 써 있는데. 연예인이고 또 방송인이시니까 뭐 누군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방송의 어떤 형태가 연예인이 방송을 하는 그 시스템은
이제 PD나 작가가 이제 일단은 기획하고 판을 만들어 놔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섭외 전화를 합니다. 그쵸. 김세아 씨, 네. 우리랑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순리이기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음흠. 느낌이거든요. 음흠. 예. 그래서 나중에 김세아 씨가 지금까지 뭐 시골에서의 삶, 그리고 다양한 뮤지컬과 또 코미디언의 어떤 생활, 이것을 응축시켜서 지역에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또는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기획하고 네. 함께 좋은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해나가는 어떤 능동적인 어떤 삶, 아. 어떤 차원에서는 기획에 있어서 능동적인 네. 삶을 사는 것도 한번 좀 꿈꿔봤을 것 같은데 네.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어가면서 제가 중년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어딜 가면은 항상 그냥 이렇게 어린 친구였고, 김세아 씨 이렇게 섭외 전화가 오다가 어느 순간, 선생님! 김세아 선생님. 선생님, 오늘 며칠 혹시 시간 되세요? 저희가 섭외.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근데 이제 우리 보니까 어느새 이 또 작가님들이 너무나 나이가 젊으신 분들로 이게 또 세대 교체가 되고 20대 초반 중반에 작가님들이 전화가 오면 내가 이제 선생님 소리를 듣는 나이가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제가 섭외가 돼서 그 어떤 저를 원하는 곳에 가서 저의 끼를 발산하고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제가 많이 해왔고 익숙하니까 편하고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제가 어떤 저만의 것을 만들어서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작품들, 나만의 포트폴리오들을 그쵸. 하나하나씩 마치 유물처럼 그쵸. 만들어 놓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저처럼 이렇게 꿈을 품는 친구들을 또 발굴해서 또 이런 친구들에게 또 그런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가면서 멘토가 돼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쪽으로 약간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웃음이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네, 제가 아까 웃음에서 찾은 자존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어쩌면 되게 낮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심만 셌지 자존감은 낮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아무래도 이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그게 약간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학교를 다닐 때도 이상하게 제 신발에만 비 오는 날이 되면 흙이 묻어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도시에 사니까 다 아스팔트를 걸어 다니니까 신발에 흙이 묻을 일이 없는데 내 신발에만 항상 흙이 묻어 있고 물론 이제 학교에서 제가 인기도 많긴 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 집이 참 좋은 집인데 그때는 그 시골에 있는 그 외딴 집이 너무 싫었어요. 완주에 있는 저희 그 고향집이 그냥 저도 아파트에 살고 싶고 어렸을 때는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서 이렇게 세련되게 살고 싶은데 나는 막 시골집에 문 열면 닭장이 보이고 막 개가 막 같이 있고 막 이런 게 지금은 그런 집에 너무 살고 싶은데 그때는 왠지 어렸을 때 철없을 때니까 막 그런 거에 대한 열등감 또 서울로 학교를 갔을 때도 이제 친구들이 제가 약간 늦둥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또 친구들이 다 가족이 그렇게 대가족들이 아니다 보니까 용돈을 굉장히 풍족하게 쓰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또 시골에서 이제 저를 또 보내주시다 보니까 용돈도 항상 쪼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있어서의 또 이런 또 자존감이 좀 낮았고 그리고 또 외모적인 부분에서도 지금은 제가 많이 우리 은우님의 도움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리모델링이 전체적으로 좀 돼서 괜찮은데 이 리모델링 공사하기 전에는 사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웃기는 친구니까 내가 외모가 문제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당시 그 KBS 처음 봤던 그 KBS 시험에서 제가 외모 점수 10점 만점에 그 심사위원분 중에 한 분이 빵점을 주셔가지고 네, 그분 누군지 그분 이 외모 얘기를 할 분 아니었다면서요? 네, 누구신 아시는데 어쨌든 이제 나중에 제가 어떤 버라이어티 쇼 나가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날이 오면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하여튼 그분께서 빵점을 주셔가지고 제가 1점만 받았어도 붙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제 외모의 심각성을 알게 된 거예요. 드디어 몰랐다가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구나 좀 눈도 좀 해야 되겠고 예 그리고 제가 치아 교정을 사실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정말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또 짝사랑하던 사람한테 연달아 3명의 짝사랑 남자들에게 항상 상처를 받고
그때는 몰랐어요. 왜 내가 상처를 받는지. 몰랐구나. 몰랐어.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그 짝사랑 대상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사귀게 되면서 아 이게 문제였구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네, 그렇게 이제 알게 되면서 어쨌든 자존감이 좀 많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막 칭찬하는 스타일들의 부모님들이 아니시고 또 좀 인색해요. 이 칭찬에 인색한 이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항상 자존감이 낮았는데 이 누군가를 웃기면서 또 이 사람들이 저를 막 또 칭찬해 주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세아 씨. 너 너무 팬이잖아요. 나 출산드라 너무 좋아해. 출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안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도 너무 좋아. 어쨌든 이런 얘기들 막 좋아해요. 너무 팬이에요. 막 이런 얘기들에 아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나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막 좋아함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존감이 높아졌고 제가 지금은 진짜 자존감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 예전에는요 제가 버라이어티 출연하면 이상하게 녹화를 끝내고 집에 오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 버라이어티 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막 농담을 좀 과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웃음을 막 유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막 메모 가지고 저를 예를 들면 이렇게 농담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뭐 김세아 씨 얼굴을 왜 이렇게 많이 부었어요? 뭐 라면을 5개 끓여 먹었나 봐. 막 웃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도 웃긴 하지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이게 여자니까. 근데 약간 이게 자존감이 제가 높았다면 이걸 잘 승화해서 받아치면서 웃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된 거예요. 되니까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 끓였나 봐요. 끓여 먹었나 봐. 이렇게 하면 밥도 말아 먹었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마음에 자존감이 충만하니까 이 농담이 기분 나쁘지도 않고요. 예, 누가 나에게 외모 지적을 해도 이거를 얼마든지 제가 아주 재밌게 이렇게 승화해서 되받아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자존감이 이제 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김세아 씨하고 아까보다 많이 피로해 보이시네요. 네? 오늘 예상 시간보다 너무 많이 오바돼가지고 아무래도 아니에요. 1, 2편으로 나누실 것 같은데 아니 시간은 딱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딱 됐습니까? 예. 1시간 딱 됐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이야기 내내 듣는 동안에 저 김세아 씨랑 사실 방송도 좀 오래 했고 해서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좀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제가 좀 느꼈던 부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김세아 씨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직업이잖아요. 웃게 하는 직업이 얼마나 위대한 직업이에요. 사람들을 웃게 하는 직업인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또 행복해지고 내가 웃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구나. 결국에는 그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은 노력을 하고 쟁취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면 이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면서 행복하니까 이 일을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일을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놀아보니까 막 바쁠 때는 막 쉬고 싶잖아요. 놀아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뭔가 나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정말 막 힘들어요. 그 감정이. 그래서 오히려 바쁜 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어떤 자리든 뭔가 제가 조금이라도 막 웃음을 드리게 되면 제가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웃으시는 분들도 행복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행복하려고 웃음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인문학 모르신다고 했는데 오늘 인문학 책 10권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인문학 진짜 모르는데. 이게 인문학이에요. 그렇군요. 제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나 봅니다. 뭐 인문학 하면 시 한 편을 읊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이 묻어있는 인문학을 전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김세아 씨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인사합니까? 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집에 애기 보러 가셔야 되죠. 인사하시고 네네. 여기서 그러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